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게 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가 바뀌었으니 TV 토론도 다시 잡자며 새 일정을 제시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측은 이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음 달 4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TV 토론을 하기로 폭스뉴스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 선언 이전에 합의한 ABC 방송 주최 9월 10일 TV 토론은 후보가 바뀌었으니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측은 이 발표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가 겁을 먹고 발을 빼려 한다며 장난을 그만두고 약속한 토론에 등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guy is nervous as hell to face Kamala Harris. He's already trying to back out of the debate. Did you notice that? Part of that is because he knows she's going to whoop him in the debate. 캠프는 해리스 혼자서라도 약속한 날짜에 나가 황금 시간대 전국 시청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폭스뉴스 주최 토론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리스와의 TV 토론에 아예 나서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미 대선판에서 기선을 제압할 기회인 TV 토론을 놓고 서로 우호적인 방송사에서 시작하려는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지난 6월 27일 CNN 주최로 열린 첫 TV 토론은 트럼프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Did anybody last night watch a thing called the debate? That was a big one.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후보군 6명을 면접한 뒤 순회 유세 시작 전날인 5일까지 새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선 캠프의 핵심 책임자들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들로 물갈이하는 등 대권 도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수단이 7kg 탄두의 단거리 발사체라는 이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반격 디데이가 오는 12일에서 13일 유대인 명절을 노릴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지 사흘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니예가 머물렀던 숙소 외부에서 7kg 탄두가 장착된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겁니다.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با شلیک پرتابه کوتاه‌برد با سر جنگی حدود 7 کیلوگرمی همراه با انفجار شدید از خارج محدوده استقراری اقامت میهمانان صورت گرفته است. 이스라엘이 이번 암살을 설계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비난하면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숙소에 설치된 폭발물에 숨졌다는 서방 매체들의 인용 보도와 엇갈려 암살의 진상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하니예 피살 2개월 전에 폭탄이 숙소에 설치됐고 원격 조종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포섭해 폭탄을 설치했다는 영국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경호부대원 2명을 고용했고 이들이 폭발물 설치 뒤 이미 이란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당국이 고위 정보 책임자와 군 간부 등 20여 명을 체포하고 신문에 나섰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예고로 전면전 위기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추가로 공습해 하마스 지휘관 등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니의 장례 절차를 마친 만큼 보복은 며칠 내에 이뤄질 수 있고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과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부에선 현지 시간 12일에서 13일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에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인근 지중해에 파견하고 핵추진 항모와
전투기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행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고 중동 지역 여행자재 경보도 발령하는 등 비상 상황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피살된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성명에서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한 광범위한 협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 관계자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하마스 정치국이 지도자 후보에 대한 논의에 돌입할 거라면서 이 사안에 대한 토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도발 시 어떤 순서로 의사결정을 내려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해 대응할지에 대한 첫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간의 개념적 수준의 일체형 확장 억제 구축에 이어서 유사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미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한 대응 의사결정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한 일체형 확장 억제를 약속하며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뒤 처음입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철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한미 정상 간 핵 협의그룹 공동지침을 이행하는 첫 조치입니다.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연습에는 오는 10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해 출범하는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단도 참여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데 유사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공동기획과 실행을 맡게 됩니다. 핵협의그룹 신설에 이어 군 차원의 한미 협력을 맡을 컨트롤타워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추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의 핵 전력과 한미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함으로써 적의 전술 핵 사용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전략입니다.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가 진행됩니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해온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에 대해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죠. 최근 2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분석해 파악한 내용인데 북측의 선전전이자 심리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전위거리 준공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차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김주혜가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한 가장 최근 모습으로 국가정보원은 주혜에 대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혜에 대한 호칭이나 군사 분야 활동에 동행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주혜가 처음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2022년 11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로 최근에도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에 쏠려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어린 김주혜에 대한 국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후계자로 확정된 건 아니라며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먼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던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온 후계 구도와 비교해 김주혜의 활동은 너무 공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1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어린 나이에 후계 수업이 진행되는 자체가 이례적이고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들, 그 다음에 주애, 그 다음에 셋째를 탄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사회나 사회주의 국가가 딸을, 즉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죠. 이어 후계 구도에 의문을 갖게 하면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이자 심리전 전술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든가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본질의 얘기가 희석되고 전형적인 어떤 면에서는 선전전, 심리전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김정은의 초고도 비만이나 심장질환 가능성 등 건강 상태 역시 아직은 후계 구도와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여당이 주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박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종결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첫 임시회 개최가 유력한 내일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22대 국회는 유독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필리버스터 전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는 입법 성과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 소모전만 벌이고 있다는 자조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초반 192석 범야권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35일 만에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에 막혀 또다시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상호 비난과 여론전 수위를 높였을 뿐 어떤 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위헌 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앞서 벌어진 방송사법 대치는 더 격렬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5주 사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입법을 밀어붙였고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여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5박 6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야당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긴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공방에 22대 국회 들어 아직 어떤 법안도 공포되지 못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정말 22대 국회가 전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상임위 회의장에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 못 봤던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동시에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는 한 성과를 내는 국회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어제 전북에 이어 오늘 호남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오전 광주, 오후에 전남 나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은 26만여 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20%를 웃도는 만큼 경선 결과, 특히 최고위원 순위 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조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이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보조와 기능에 머물지 않고 제2의 명품 가방 의혹 등 논란이 될 만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 개혁의 하나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조직 규모를 효율화하고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올 초 제2부속실 설치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동시에 한계점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5달 넘게 진척이 없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더욱 커졌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마저 설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여권과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 설치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직제 개정과 함께 제2부속실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며 이달 중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책임질 사람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2의 명품 가방 사건이 없도록 책임지고 막지 않겠느냐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해왔던 야당은 의혹의 사후 대처하기 위한 방탄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제2부속실 운용의 성공 여부는 김 여사 활동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율해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담 간호사로 채우겠다며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인 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대상 병원 가운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전담 간호사를 통해 일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원래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업무 범위를 정해준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시범 사업 대상 387곳 가운데 30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52곳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병원의 간호사는 시범 사업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때문에 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현 의료 체계에 빈틈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만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 공백에 있어서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6개월째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업무들에 있어서도 법적인 보호 없이 책임만 강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면택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법안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하면서도 의사들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합법과 불법 사이 간호사들의 강요된 희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도 27%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벌 사업주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27%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그나마 임금 체불 증가 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근본 원인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문제는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대응조차 쉽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은 급한 거 끄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 큰 범죄인데 이에 대한 그 경각심이 없어요. 이미 상반기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15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병설 유치원 부장교사가 특수교사에게 발달장애 아동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 사이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학교 측의 엉뚱한 대응으로 장애 아동 등만 피해를 봤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특수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통합 수업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4명의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한 교실에서 어울립니다. 일반 교사인 부장교사 B씨와 함께 통합 수업을 진행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3월 B씨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정규 수업과 달리 방과 후 돌봄은 특수아동 전문 인력 지원이 어려워 담당자들이 힘들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애들 저렇게 난리치는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애들 여기다 밀어놓고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종일반도 이용할 수 있고 특수 종일반도 선택할 수 있고 학교 방과후도 이용할 수 있고 진짜 역차별이다. 이 발언을 두고 두 교사가 갈등을 겪자 학교는 아예 분리 수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들 사이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수아동 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통합교육을 원했지만 학교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많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흉내나거나 뭔가 이제 좀 더 발전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소문이 나면 안 좋잖아요. 라는 관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의 엉뚱한 대책에 특수아동들만 피해를 본 상황. 분리수업은 A씨가 교육청에 B씨와 교장, 교감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내고 학부모들도 이들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내고 나서야 한 달 반 만에 끝났습니다. 단순히 교사 간의 갈등으로 격화시켰고 그리고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또는 차별적 조치를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 아동들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중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했고 학교는 부장교사 B씨의 발언이 잘못됐다면서도 B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A씨와의 분리를 요청해 수업도 떼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B씨는 방과 후 돌봄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책이 아쉬워 나온 이야기일 뿐 특수아동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제 발언을 한 당일 직접 사과하고 다음 날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후에는 서면으로도 사과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B씨에 대해 장애인식 개선 장학 지도를 하고 분리수업을 결정한 학교 측에는 재발 방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감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주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칼이라도 허가 필요 여부가 다르고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 길이만 80cm에 달하는 도검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해 구속된 30대 남성 A씨. 범행에 쓰인 칼의 명칭은 수련도로 날이 세워진 진검이었는데 구매부터 범행에 쓰이기까지 법적 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총포화약법을 보면 칼날 길이가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게끔 하는데 A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장식용 명목으로 도검 소지를 신청했고 문제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별도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허가해준 관리 체계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는 도검류가 부지기수입니다. 잭나이프 같은 휴대용 칼의 날이 6cm 이상 서 있다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칼은 가짜지만 이게 진짜라면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맥가이버 칼처럼 다른 기능이 함께 있는 칼은 다용도 공구로 판단돼 도검 소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부엌칼 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주방용 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지하철에서 캠핑용 칼로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못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으로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데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칼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욱 철저한 도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도검류를 살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 편의가 좀 더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경찰은 도검의 신규 소지에 허가를 내리는 절차에서 정신감정 등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령상 적용 대상을 더 엄격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초복에 일어난 경북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으로 할머니 5명이 쓰러졌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은 무사히 퇴원했지만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여전히 중태입니다. 경찰은 퇴원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으로 쓰러진 할머니는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초복이던 지난 15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쓰러진 시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 3명, 다음 날 아침 1명이 쓰러졌고 85살 A씨는 사건 사흘 뒤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집을 수색하는 등 A씨에 대해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시점 차이가 컸고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농약 성분 3가지가 추가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또 A씨가 다른 피해자들처럼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한 냉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처럼 주민 간 갈등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끝내 숨지면서 자칫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3명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세한 진술을 받았고 CCTV 영상 등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할머니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조만간 나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연이 오늘 서울 시내에 모이겠다고 예고해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따폭연이 오후 6시에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폭주행위 모임을 공지했다면서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산구 잠수교 북단과 성동구 성수역, 강남구 청담동 일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사법부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송환되면 비행기에서부터 체포해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도 권도영의 한국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곧바로 송환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을 비롯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인력이 한 팀을 이뤄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맡게 됩니다. 송환팀이 권 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권 씨는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적 항공기는 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2007년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송환된 김경준 씨나 국정농단 의혹으로 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 씨가 이같이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테라 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곧바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1차 조사가 이뤄지고 그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권 씨를 기소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처벌 수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법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으로 최대 100년 넘는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미국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권 씨의 바람이 끝내 현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혼설과 은퇴설 등에 시달리던 중화권 톱스타 탕웨이가 이번에는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매체가 보도한 건데 이어서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설과 소속사의 해명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탕웨이의 사망설을 다룬 국내 매체들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번에는 탕웨이 소속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망설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이 탕웨이 소속사의 관련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소속사는 사망설이 사실 무근일 뿐 아니라 공식 성명을 내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내 매체 중 탕웨이 소속사의 관련 사실을 문의한 곳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가짜뉴스 사태를 두고 학계에서는 온라인 매체가 주류가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진단합니다. 수익과 직결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속도 경쟁, 따라쓰기가 만연하면서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인 사실 확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글쎄 좀 안타깝지만 그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팩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팩트와 관련돼서 그다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저한테 뭔가 수익으로 오기 때문에. 기술 고도화와 AI의 발달로 앞으로는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 you
한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땀을 식히려는 시민들로 야외 곳곳이 붐볐습니다. 시원한 수영장에 뛰어들어 더위를 날려버리고 강변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바람을 쐬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밤에도 수영장에 몸을 던지면서 무더위를 날리는 사람들. 하나, 둘, 셋! 열대야 속 한강 수영장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 됐습니다. 서로에게 물장구를 치고 물총도 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또 춥진 않아요.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시원하게 놀 수 있어서 좀 더위 날리기에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햇빛 없는 게 제일 놀기 딱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수영을 끝내고 먹는 시원한 간식도 더위를 뿌리치기엔 제격.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재밌고 맛있어요. 많이 먹어도 비싸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도 괜찮았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물도 안 차가워요. 그래서 놀기에도 너무 딱 좋고. 주변 한강공원도 335 돗자리를 편 일행들로 붐볐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가만히 앉아 조금씩 더위도 달래봅니다. 집에 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늦게나마 한강으로 나왔는데요. 좀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손선풍기 쐬고 있으니까 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아요. 강을 따라 달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열치열 더위와 맞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밤 11시인데 체감 온도는 30도가량 됩니다. 조금만 뛰어도 땀이 맺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운동으로 땀을 쭉 빼니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30분 정도까지는 더운데 30분 이후에부터는 약간 러너스 하이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약간 시원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밤에도 무더위에 시달린 전국 곳곳. 시민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세계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이르면 2030년대 후반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은 최신 연구 모델을 이용해 심층 해수 순환 시스템 중 하나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 2037년부터 2064년 사이에 붕괴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2050년까지는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인데요. 서울은 1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잠들기 어려운 밤이 이어졌고 강릉도 16일째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열대야 지속일수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6도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36도 선까지 올라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고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6도, 대구는 2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6도, 대전과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35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